여러분 수익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 방송 때랑은 사실 증시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않았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여기 전환선에서 조금 지지가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전환선에서 좀 지지가 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쪽도 거의 동일한 수준이죠. 근데 이런 횡보를 하면서 기간을 이제 반등했던 기간을 슬슬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따 이 부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거의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한 0.7%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 한 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7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1,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 기관이 한 1,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900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거의 한 3,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 1,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거의 한 5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1,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일단 미국 쪽 투기적 순 포지션 보시면 S&P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이 조금 증가가 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롱 포지션이 조금 더 증가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11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좀 최근엔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일단 누적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순매도 포지션 보이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 정도 수준입니다. 연초 이후로 봤을 때 현물 이렇게 매수하다가 매도하다가 최근 잠깐 또 매수하고 있는 그 정도 단계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추세로는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잔고도 일단 잠깐 또 반등하면서 살짝 늘고 있는 그런 추세긴 합니다만 장기적인 추세는 계속 좀 감소할 모습이죠. 여전히. 그리고 코스피 시총 대비해선 높은 수준이긴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생략하는데 일단 수급 같은 경우가 개인 수급이 더욱더 좀 강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그 수급 쪽은 더 안 좋고요. 신용잔고 대비 봐도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모습을 결국은 좀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합산 신용잔고도 한 2천억 정도 증가하면서 한 17조 2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로 했을 때가 가장 좀 잘 맞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대 수익률이랑 이제 외국인 이제 선물 수급을 이제 역축으로 해서 본 거를 보시면은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죠. 이 보라 색깔이나 이 연두 색깔 선이나 이 빨간 색깔 선이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왜곡이 나는 게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은 좀 비싸다고 보이지만 그러니까 보이는데 사실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주추세는 선물을. 근데도 증시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은 매도폭을 확 늘리고 있는데 이게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매도를 확 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증시는 좀 버티고 있다. 이제 결국은 밸류에이션대로 간다고 치면은 더더더더 매도 포지션이 늘어나면서 얘도 보라색깔하고 연두색깔도 올라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쪽 살펴봐도 일단 코스피 200으로 봐도 이제 일드갭으로 봐도 비싸 보이긴 하고요. 조금 올라왔던 부분은 금리가 좀 많이 하락을 해서 그렇습니다. 페드 모델로 봐도 비싸 보이고 이제 코스피 페드 모델로 봐도 긴 시계열로 봐도 똑같고 일드갭으로 봐도 똑같이 비싸 보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트만 보여드리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쪽 다우코스피 가치되어 있는 걸 봐도 최근에 이제 반등했던 거는 약간 금리가 빠졌던 부분이 있고 여전히 좀 비싼 부분이 있고요. 페드 모델로 봐도 여전히 비싼 편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 같은 경우는 트레일링이고요. PBR도 이제 트레일링이긴 한데 여전히 너무나 높은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쪽도 이제 KB 데이터로 바꿨는데 이제 PIR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부터 상승을 하면서 2021년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쪽은 여전히 너무나 높은 수준이지만 이제 영국은 조금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실질 주택 가격도 여전히 높고 상업용 부동산도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사실 이쪽이 바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비싸 보이고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조정해 봤을 때도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BEI 같은 경우 보시더라도 이게 지금 요건 좀 데이터가 잘못 나온 거고요. 이렇게 너무 튀게 나온 거는 뭐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이게 명목금리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금리는 대부분 명목금리거든요. 이 BEI에다가 이제 실질금리를 더합니다. 이제 그래야 이제 명목금리가 나오는데, BEI는 미국이 거의 변동이 없죠. 요때 잠깐 튀었을 뿐. 뭐 결국 최근 기준으로는 별로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20년물 때도 요때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튀진 않았었고요. 결국 얘는 거의 고정값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코로나 때 잠깐 빠졌었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보시면은 결국 금리가 올라갔던 게 명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결국 다 이 실질 금리가 원인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뭐 10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하다가 거의 뭐 2%까지 왔었으니까, 2% 넘게 왔었으니까 이 실질 금리가 많이 올라갔던 게 문제였는데, 이 실질 금리는 결국은 돈의 가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통화량이랑 상당히 연관도가 높습니다. 이 마이너스로 됐던 게 결국 양쪽 완화를 많이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실질금리가 내렸던 거고, 이렇게 올라온 건 금리를 올리면서 실질금리를 통화량을 긴축시키는 이제 QT 퀀테이티브 타이트닝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다들 아무래도 이 오랜 시간 2008년부터 최근까지 양적 완화했던 거가 많이 이제 사실 뭐 투자 경력에서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돈을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실질금리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QT를 하는 지금 기간에서 실질금리가 빠질 유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도 쉽게 빠지지 못한다는 거고요. 근데 미국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금리는 상당히 낮고 실질금리는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뭐 요만큼 오르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역으로 우리나라는 BEI가 많이 높아졌죠.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라고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되게 완화적으로 지금 금융시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PF도 나라에서 다 막아주고 있고, 이제 물론 이제 만기 연장 수준이지만 뭐 부동산 좀 빠지니까 뭐 이런저런 뭐 대출들 규제 다 풀어주면서 뭐 사실 여러 가지 많이 풀어주고 있죠. 이제 내년부터 뭐 이제 신생아도 대출하고 뭐 별의별 대출들을 다 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대출이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가계부채가 이제 최고점을 넘어가고. 그런 완화 정책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금리는 높여놨는데, 기준금리는 오히려 실질금리는 더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융시장에서의 금리는 더 빠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실질 금리는, 이 물가 대비해서의 금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내는 사실 뭐 총선 끝나고 이러면 돌릴 거거든요. 그리고 총선 전에도 언제든 시장이 무너지면 뭐 걷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추세를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사실 우리나라 쪽이 이 실질금리 리스크는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좀 억눌러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국내 쪽이 사실 좀 터질 게 안 터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쪽을 먼저 보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이제 매크로 쪽이 이제 OECD 쪽 업데이트를 제가 간만에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뭐 소매 판매가 수요고 산업 생산이 공급인데, 과거 뭐 7, 80년대 인플레이션 나던 때는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났던 거고요. 근데 이제 2000년대나 2008년도 보면은 공급량이 더 많죠. 이제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시절가 이때 펼쳐졌던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수요와 공급이 뭐 거의 일정하죠. 이때는 이제 특히나 이제 공급이 더 많았고 저물가 상황이 이때 저금리 상황까지 겹치면서 왔던 거고, 이때부터 이미 이제 수요가 넘어가기 시작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요는 폭등하고, 이제 재정 지출 덕분에 정부들의 이제 공급은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영자들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엑셀이 꺼졌네요. 잠시만요. 네, 잠시 꺼졌다 이제 다시 켰는데 어디까지 설명을 하고 있었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일단 뭐 코로나 이후로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됐고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잠시만요.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뭐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탈이 많이 됐었다가 수요는 조금 이제 돌아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재정 지출 때문에 늘어났던 사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뭐 결국은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공급이 이 추세선이랑 너무 멀다는 게 문제겠죠. 지금의 문제는. 그래서 그게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기 어려운 가장 이제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만 봐도 그렇죠. 이 수요는 조금 잡히곤 있는데 이 공급이 아예 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갭이 조금씩은 줄어 보이긴 하지만 또 다시 이제 벌어지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그래도 회복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하는데 오히려 여긴 수요가 줄어들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급은 뭐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의 영향이 크진 않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뭐 만드는 반도체가 뭐 우리나라에 팔려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내 쪽은 뭐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주실 필요는 없고 뭐 유럽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소비가 작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규모 자체가 산업 생산에 비해서 수출국이어서 유럽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같이 이게 떨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얘만 빠지고 얘는 올라와 주면 인플레이션 쉽게 잡힐 텐데 결국은 근데 이게 같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이제 뭐 CPI를 각국별로 짧게 이제 본다고 쳐도 지금 미국 다시 리바운드 했다가 살짝 내려오고 있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쭉 빠지고 있고 근데 이제 OECD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사실 높다는 거죠. 이게 문제는.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계속 좀 디플레이션인 게 문제가 되고 뭐 중국 쪽이 이렇게 OECD 높아졌던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높아진 만큼 결국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계속 좀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중국 쪽이 저는 뭐 사실 계속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락에 어떻게 보면 가장 주된 요인은 결국은 중국이 될 확률이 저는 높다. 결국엔 이제 제대로 빠질 때 생각을 하고 뭐 지준 같은 경우 보시면 전주 대비해서 계속해서 요즘 증가하고 있잖아요. 621억 달러. 뭐 이게 증시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부 재정정책도 결국 TGA가 줄어든 만큼 집행이 됐다는 거고 325억 달러 또 집행이 된 거고 그것도 증시를 좀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거고요. RRP는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자산도 42억 달러밖에 감소를 안 하면서 뭐 이런 부분이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쪽도 사실 예대율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좀 부담 요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금리를 높이면 사실 예대율이 높아지지 않아야 되는데 예대율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계속 압박인 거죠. 이게 뭐 국내 쪽 예대율 쪽을 본다 하더라도 보시면은 국내 쪽도 사실 예대율이 쭉쭉쭉쭉 잘 좀 빠지고 있는 추세였는데 예대율로 보나 이거 총 수신 대비해서 대출금으로 보나 이거 좀 빠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데 지금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효과가 사실 지금 덜 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여러분 중국은 계속해서 요 M2 나누기 M1 이게 뭐 끊임없이 지금 높아지다가 결국은 와장창 할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계속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ECB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자산 축소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채권 매입은 아니고 이거 이제 대출 쪽인데 대출 쪽이 좀 감소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요 대출이잖아요. 중개 거의 다 회색 쪽 이제 대출이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BOJ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소폭이나마 증가가 되고 있는데 물가가 뭐 그렇게 쉽게 잡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일본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유럽 쪽은 조금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타 자산들 거 살펴보면 추세를 뭐 일단 국고금리는 뭐 당연히 다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이게
다 하락을 하고 있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니까 가격은 높아지니까 롱 추세인 거예요. 이게 WTI 같은 경우에는 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 약세 추세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쇼 추세에도 가깝고, 삼성,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이제 추세상은 롱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국고 같은 경우에도 슬슬 이제 벌어졌고 모였고, RSI도 30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뭐 지난주 상도 그렇고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다 바닥에 왔다라고 생각이 든 정도입니다. 뭐 국고 10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보여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고요. 미국지 10년도 뭐 거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벌어져 있긴 하고 모이고 있긴 한데, 뭐 여기도 슬슬 바닥에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슬슬 이 정도면 볼린저로 봐도 그렇고 거의 이제 바닥 근처에 온 것 같긴 하고, 금 같은 경우도 뭐 아주 추세가 아직 여기는 딱 다행인 건 아니어서 완벽하진 않아요. 솔직히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가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고, 뭐 WTI 같은 경우에도 여기 모였다가 해서 요건 이제 슬슬 올라가는 추세가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오히려 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역으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슬슬 올랐다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여기도 벌어졌다가 이렇게 모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슬슬 이제 좀 하락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합니다. 이제 넘었다가 내려오고 있는 추세, 벌어졌다가 모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RSI도 그렇고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애플로 봤을 때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로 봤을 때도 뭐 넘었다가 내려오고 있고, 이제 넘었다가 내려올 모양새, 여기 또 벌어졌다가 이제 모이고 있고, 여기 또 벌어졌다가 슬슬 모이고, 뭐 RSI도 그렇고 슬슬 고점이 다 온 게 아닌가, 이제 이미 다 오지 않았을까, 이제 뭐 거의 그 정도 느낌이고요. 뭐 그냥 이제 지수들 보더라도 미국 쪽 여전히 아직까지 롱 추세고요. 뭐 국내 쪽도 다 롱 추세긴 합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뭐 추세를 이제 스코어링 했을 때 보더라도 뭐 이제 롱 추세로 봤을 때 뭐 나스닥 만점이고, 이제 뭐 다 만점이죠 사실. 코스닥 빼고, 코스닥만 아직 70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추세적으로는 뭐 롱 추세가 맞긴 합니다만, 뭐 추세 전환은 이제 거의 다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120분봉 현물 쪽을 보더라도 그렇고, 뭐 이제 선물 쪽으로 봐도 그렇고, 선물 쪽 봐도 뭐 거의 이제 여기도 닿여 있기도 하고, 뭐 거의 내려올 때가 이제 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또 일봉으로 봤을 때도 여기 이제 닿였다가 빠지고 벌어졌다가 이제 모이고 하는 그런 추세들을 봤을 때, RSI도 30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이제 슬슬 고점을 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봉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쪽 살펴본다 하더라도 120분봉 살펴봐도 고점 찍고 추세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추세가 아닌가, RSI도 그렇고 내려오는 추세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이 조금 더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슬슬 다였어가지고 뭐 이 정도면 이제 빠질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보시면은 코스피 200인데요. 요건 좀 일봉상으로는 좀 애매하긴 하네요. 사실 일봉상으로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봉상으로는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일봉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나머지는 이제 다 생략하고 그 다음에 차트 쪽을 살펴본다 보면은 뭐 반등은 이제 ABC로 이렇게 됐던 거고, 이제 지금 하락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뭐 결국 여기에 이제 작은 내려가는 파동에서 1, 2, 3, 4, 5로 이루어졌고, 이제 이거를 뭐 굳이 이제 채널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요 3, 2랑 4바닥이랑 그어서 5를 추정할 수 있었겠죠? 이제 이렇게 그어 놓으면 이렇게 추정하면은 뭐 요 정도인데, 이건 살짝 미달이 났네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날 수 있고, 뭐 만약에 이제 1이랑 2랑 해서 추세를 해서
3을 잡았다라고 하면 3은 뭐 거의 잡을 수 있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채널링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1, 2, 3, 4, 5가 나왔다라고 보여주고, 이게 이제 결국 처음에는 제가 A, B, C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근데 이제 이게 그냥 A, B, C로 조금 더 A가 긴 추세로 간 조정 파동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A, B, C로 모습이 되고, 뭐 볼린저도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렇게 내려간 걸 봤을 때, 볼린저 밴드에서 사실 고점이 여긴 거예요. 여기가 더 높지만 선을 닿지 못했잖아요. 사실상 고점이, 상대적 고점은 여기랑 여기고 여기는 이제 절대적 고점인 거죠. 그래서 상대적 고점으로는 여기보단 여기가 더 높은 거예요. 볼린저 밴드에서. 그래서 사실 여기 절대적 고점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이 아닐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고점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의 힘이 약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지금은 전환선 지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 그때 무너지지 않을까, 결국 무너지면서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기준선 쪽에서 계속 지지를 보였는데, 거기서 이제 200일은 지금 좀 걸려 있고, 뭐 여기 구름대 결국 넘고 가냐인데, 여기는 좀 애매한 게 이제 기간이긴 해요. 이 기간이 너무 짧기는 하다.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기간이 짧은 게 유일하게 걸리는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이제 거의 채웠거든요,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냥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기간을 보면 거의 30% 채웠습니다. 조정은 한 69.7까지. 레벨은 뭐 38이랑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기간도 이제 꽤 이 정도면 채웠기 때문에 거의 뭐 다 채운 게 아닌가 생각은 들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결국 1, 2, 3, 4, 5 나오고, 지금 A, B, C로 거의, 이것도 상대적 고점이죠. 여기 상대적 고점, 여기 절대적 고점 거의 다 나온 게 아닌가. 이제 RSI를 봐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은 여기 좀 고점을 살짝 넘었지만, 요건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도 일단 절대적 고점이 넘었지만 상대적 고점은 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우도 똑같이 1, 2, 3, 4, 5고 조정 파동 B, 상대적 고점이 아닌 절대적 고점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비트코인은 그나마 이제 볼린저를 넘어갔을 때 여기던 절대적 고점도 같이 이제 상황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코스피 계속 뚫리면서 뭐 사실 지금은 바닥이 뚫린 상황입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 뚫려 있는 상황이고요. 빅스로 봤을 때는 전저점을 뚫리면서 내려올 만큼 내려왔는데, 여기 좀 볼린저 밴드 보시면 여기 이제 또 절대적 저점인데 상대적 저점은 아닌 상황이면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거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뭐 1, 2, 3, 4, 5 그 다음에 조정 파동 정도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좀 넘어가서 사실 나스닥처럼 똑같이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볼린저 슬슬 모이면서 다시 한번 벌어지면서 빠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뭐 유로스톡스도 다르진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 여기가 이제 절대적 고점이지만 상대적 고점은 이쪽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생 같은 경우가 사실 계속 트리거인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이 항생하고도 문제지만은 이제 계속 좀 최근에 뉴스도 나오긴 했지만, 이제 요 홍콩 쪽 리보 금리가 이제 계속 문제였거든요. 이게 3개월짜리로 보죠. 그냥 보통 리보도 3개월짜리 많이 보니까, 이게 결국 모두가 바라는 그런 지금 금융시장이 뭐 안정적이다라고 하려면 금리가 튀지를 말아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단기금리가 이렇게 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 홍콩 시장에 지금 돈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돈이 왜 없을까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더니 M2 나누기 M1이 없어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채권 시장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콧이라는 거겠죠, 사실. 다른 나라들 금리들은 다 빠지고 있었는데 얘는 왜 삐뽀삐뽀 소리를 내고 있을까? 그럼 이 삐뽀삐뽀 소리가 맞다는 거죠, 사실. 상해 종합도 이제 기준선엔 걸려 있지만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달러 인덱스도 이제 슬슬 RSI로 봤을 때 저점 근처에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달러 원도 그렇죠. 이제 상대적인 저점은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상대적 저점이었던 거고요. 넘었을 때. 근데 올라왔다가
쭉 갈 수도 있었지만 한번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 정도면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뭐 WTI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더 빠지려면은 벌어지면서 빠져야 될 텐데 뭐 좀 더 올라갈 확률이 전 더 있어 보이는 모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물론 추세적으로는 이 전환선을 일단 버텨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 추세로는 뭐 훌륭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국고 10년은 슬슬 바닥이 보이는 것 같다. 이제 미국채 10년도 바닥이 보인 것 같다. 바닥을 본 것 같다. 이제 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 결국은 다 밸류에이션으로 수렴할 거고요. 이 금리 쪽도 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결국 실질 금리가 빠진 부분이 결국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의 결국 불안이 나타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쪽에 영향도 있고 결국 미국 쪽도 계속 QT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좀 빠지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미국도 버텨왔던 건 이 재정 정책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그 재정 정책도 이제 끝나가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버틸 것인가, 그러니까 뭐에 기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거죠. 통화 정책에도 기대지 못하고 재정 정책에도 기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나타날 텐데 그때는 이제 어디에 기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뭐 리스크 관리를 계속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